옛부터 강대국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아프가니스탄은 결국 탈레반의 손에 점령당했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인도도 전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프간 점령 후 일주일 뒤 탈레반의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가 한국 방송국에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무장단체임에도 꽤나 체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엘리트급 교육을 받은 석박사급 인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프간을 운영할 만한 조직 체계를 갖춘 모양입니다. 한국에게는 광복절이었던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은 속전속결로 아프간의 수도 카물을 점령하면서 20년 동안 미국이 장악한 아프간을 재탈환했습니다. 1994년 아프간 남부에서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그들만의 목표가 그들은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프간을 함락시킨 직후 법률, 종교, 외교, 정책 전문가들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새 정부의 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새 정부의 틀은 서구에서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아무도 믿지 않을 망상 같은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정확히 이를 뒤 탈레반이 갖춰지지 않은 정부 조직 중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를 내세워 한국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였던 압둘 카이르 발키가 연합뉴스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문자 메시지에서 그는 자신을 다른 나라 정부의 공보문화부 역할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밝힌 희망은 우리 탈레반은 한국으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인터뷰가 1996년 나바니 정부를 무너뜨리고 5년 동안 사용했던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에미레이트라는 국호를 사용했는데요.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죠. 이 발키라는 인물은 지난 17일 탈레반의 무자히드 대변인의 첫 공식 기자회견 때 바로 옆에 동석했던 인물로 이번 사건에서 꽤나 많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프간 국민은 이제 외국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결정권을 갖게 됐다면서 한국 정부가 아프간의 미래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맺기를 바란다고 했죠. 특히 그가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 정부와의 경제교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아프간에는 리튬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등등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아프간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갈 수 있다며 감언이설을 내놨는데요. 인터뷰 말미에서 그는 마음속에 꼬이 간직했던 희망까지 꺼냈습니다. 바로 한국 지도자와 경영인을 만나 경제적 교류와 인적 교류를 강력히 바란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발키의 이 발언은 거짓이 아닙니다. CNN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묻힌 철, 구리, 금 등 광물을 비롯해 히토류와 충전용 배터리에 쓰이는 리튬 등 전체 매장량 가치가 무려 117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IT 제품의 필수적인 히토류 매장량이 최대 3천조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최근 중국이 신장 위구르 분리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탈레반에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도 이 히토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볼 정도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매장량의 35%, 채굴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아프가니스탄에 3,500조 원 히토류가 탐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를 채굴해 중국이 소유한다면 첨단 IT 시대의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니까요. 어쨌든 중국의 이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은 히토류와 리튬을 미끼로 한국 정부에게 경제 협력을 요청해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은 탈레반의 이러한 경제 협력 요청은 자국에 파병됐던 여타 다른 국가들과 한국은 파병 전과 파병 후 현저히 다른 결과를 물러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라크에 파병됐던 자이툰 부대가 대표적인데요. 이란을 사이에 두고 국경도 접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를 각각 침공합니다. 당시 11분의 9로 인해 바닥을 쓸고 있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시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통해 11분의 9에 대한 복수를 했으나 큰 효과를 얻지 못했죠. 그러다 좀 더 가열찬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2002년 1월 한국이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을 즈음 미국은 작정한 듯 이라크, 이란, 북한을 세계의 악의 축구로 발표합니다. 이를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천명하면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을 부추겼었죠. 결국 2003년 3월 이라크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도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도 꼭 한국 정부에게 파병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거절하고 싶어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북한이 거에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할 만큼 안보를 보장받고 있는 만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도 이라크에도 파병을 결정합니다. 우선 이라크에 파병된 부대는 자이툰 부대인데요. 미국이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명분은 이라크 재건 사업으로 폐허가 된 이라크를 재건하자는 것이었죠. 이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2004년 2월 23일 평화유지 및 재건을 목표로 자이툰 부대를 창설해 8,000명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파병합니다. 그런데 원래 미국 정부는 이라크 재건 사업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내심 한국이 전두부대를 파병하기를 바랬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오래도록 이어지면서 한국에는 전투력을 차곡차곡 축적한 군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이라크에서 가장 접전지로 꼽히던 이라크 북중부를 한국이 담당해준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큰 짐을 멀어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무고한 장병 수천 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면 북부 아르빌로 파병한 겁니다. 자임은 ZAYTUN, 은 아랍어로 몰리브를 의미하며 몰리브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데요. 실제로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의 평화를 안착시켰습니다. 원래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의 요청으로 파병된 이 자이툰 부대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을 리는 만무했었습니다. 우리 동네가 폐허가 된 원인이 미국인데 미국의 우방국이 온다면 똑같이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존재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이툰 부대는 달랐습니다. 아르빌 지역에서 민간 지원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주민 한 명 한 명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처럼 동생처럼 친구처럼 대하면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주민들의 마음을 녹였고 서서히 친구로 만들어갔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한 일은 큰 일은 아닙니다. 마을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나눠주었고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주고 도서관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이툰 부대원들이 기타 다른 국가들의 파병군들과 달랐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예의를 중시했다는 점입니다. 현지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사탕을 줄 때 또는 현지 주민들에게 어떤 불품을 나누어 줄 때는 공손하게 두 손으로 전달하고 꼭 손을 잡아주도록 교육받았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군이 아이들에게 초콜릿이나 껌을 던져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땅바닥에서 주워야 했는데 이것은 그다지 좋은 기억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이툰 부대는 최대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고 가진 것 없는 주민들은 감사의 표시로 각종 과일 등을 들고 와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고 수도가 없어 물을 길어다 쓰는 이들을 위해 상하수도를 만들고 댐까지 건설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라크도 미국도 이 재건 사업에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죠. 이 과정에서 물론 왜 우리 세금을 다른 나라에 퍼주냐는 비난이 있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었죠. 게릴라전을 주로 펼치는 이라크 저항 세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민과 파병군 간의 갈등이 있어야 그 틈을 파고를 수 있는데 자이툰 부대와 주민들의 관계가 너무 끈끈해 이렇게 도시가 안정화되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자 이라크 전역에서 전쟁을 피해 사람들이 몰려왔고 번화한 도시로 변모하면서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경제부흥의 상징이라는 각종 무역박람회를 비롯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발전소 및 정유공장이 들어서고 아르빌 부동산은 5년 만에 30배 올랐다고 하죠. 쿠르드 지방정부 대통령은 이러한 자이툰 부대의 활약에 우리 쿠르드족의 유일한 친구는 산이었는데 이제 자이툰 부대라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며 자이툰은 파병부대가 아닌 우리 지역 공동체의 일원이자 가족이라고 감사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자리 잡은 아르빌의 감사함을 느낀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에게 13조 원짜리 재건 사업을 몰아주게 됩니다. 탈레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지역을 완벽하게 변모시킨 이라크 자이툰 부대를 보면서
한국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아프간에 매장된 히토류나 리튬 같은 자원까지 한국이 개발해준다면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굳이 이라크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이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한국 파병 부대는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요청을 받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에 총 5개의 비전투 부대를 파병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파르완주의 지방재건팀을 파견해 학교, 보건소 등을 건설하고 각종 불품을 지원해왔고 병원 및 직업훈련원 등을 운영했죠.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아프간에 파견한 인원만 군인 및 민간인을 합쳐 연인원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전쟁 후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한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곳이 바로 아프간인데요. 2001년 10월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부터 한국은 해군, 해성부대와 공군, 청마부대를 파병해 2003년까지 군수불자, 건축자재, 병력 등의 수송을 담당했습니다. 의료지원부대인 동위부대 및 건설공자를 지원한 다산부대는 2002년 2월과 2003년 2월에 추가로 파병되어 2007년까지 임무를 수행했었죠. 아프간에서 카르자이 정부가 탄생한 이후 동위부대와 다산부대는 인도주의적 활동도 함께 펼쳤는데요. 동위부대는 바그람 기지 내 한국병원에서 아프간 민간인들도 진료했고, 다산부대는 기지 주변의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보수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탈레반을 축출한 후 아프간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지방재건팀 패티 참여를 요청했었습니다. 초기에는 파병된 군인들이 재건에 참여했으나 2007년 철수 이후에는 민간 주도의 한국 지방재건팀이 꾸려져서 2014년까지 4년 동안 활동했는데요. 이들의 호송과 경호 및 경비를 위한 오시노 부대도 한국 지방재건팀은 학교, 보건소를 세우고 교육문화센터와 시범농장, 경찰훈련센터,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는데 특히 병원과 직업훈련원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총 16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고 직업훈련원에서는 439명이 졸업해 92%가 취업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병원의 경우 다음 날 진료를 받기 위해 전날 저녁 8시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일부 불량 조직이 여성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현재 아프간을 완전히 장악한 탈레반이 한국 정부에게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아마 한국인이 가진 능력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남성이 군대에 복무하기 때문에 전투력이 상당하면서도 주민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가슴을 가졌고 기술력 하나로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에게 탈레반은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변동에 참여하고 목격하는 동안 한국은 자국의 관심을 전혀 다른 분야로 점차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외교 정책에서 큰 전환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 능력의 급속한 발전을 반영합니다. 특히 나사가 최근 한국의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협력을 국제적으로 강화하려는 큰 전환점이자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최초로 한국 지부를 공식적으로 설립. 한국이 향후 지을 항공우주청과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나사의 이례적인 발표에 전 세계가 놀란 상황. 대체 나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는데요. 적극적인 영토 개척을 위해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주는 파장은 상당했는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이 본격적으로 우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나사 최초로 한국의 정식 항공우주국 소속 기구를 설립, 한국과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인데요. 게다가 한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나사에 대해 나사가 직접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의 발언은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제까지 과학기술 유출을 막고 다른 국가의 간섭을 막기 위해 꽁꽁 감쌌던 나사에서 한국에게만 이례적으로 문을 연 것인데요. 나사 창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단숨에 끌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새로 만들고자 하는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청의 존재와 관련, 한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발을 딛기 위해 나라에서 직접 우주 사업을 관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현재 눈부신 과학 발전과 우주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이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표현을 쓰며 나사의 이번 협력과 한국 지부 설립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죠. 최근 들어 다누리를 비롯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한국의 과학기술 변천사를 언급하며 작은 나라에서 집약적으로 대규모 비용을 투자한 미국과 중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고 한국을 묘사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보인 눈부신 발전은 경이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만에 누리호를 성공시킨 것은 미국에서도 높게 평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사건 사고가 일어나 안정성 측면에서 그 누구도 우주발사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일. 그것도 자발적으로 기술을 투자해 이를 성공시킨 것은 극히 일부의 국가만이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보란듯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주발사체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죠. 그런 한국이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우주 사업을 진두지휘, 한국도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야심을 보인 것입니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우주청 신설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나사를 만들기 위한 땅 고르기에 들어갔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있지만 비상설기구로 예산은 물론이고 강한 주장으로 우주 사업을 성공시킬 만한 부서가 없다는 것이 한국 우주 산업에 있어 큰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가 강하게 우주 사업에 욕심을 내고 항공우주청 부지를 사천으로 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건설 및 부처 설립의 의지를 보이면서 나사까지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나사의 협력을 구할 때 나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기술 유출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기구 특성상 기구 설립에 관한 노하우만을 한국 정부는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쉽게 나사에서 기술 협력은 물론 항공우주청 설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며 심지어 나사 기구까지 한국에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사가 한국의 지부 설립까지 하며 한국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선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나사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과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중국의 존재였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와 미국을 넘볼 정도로 우주 사업에 큰 돈을 투자한 중국은 차례차례 우주 영역에 있어 성과를 내며 러시아와 미국을 긴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최근 달 탐사에 나선 중국에서 미국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광물을 발견하면서 나사 과학자는 물론이고 미국 정치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입니다. 중국 국가우주국국 CNSA는 2020년 무인 달 탐사선 창어5가 가져온 달 암석 표본에서 새로운 물질을 발견. 이 광물에 참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올해 9월 발표했습니다. 국제광물학협회 IME는 면밀히 탐구한 결과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구조의 광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새 광물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달 현무암 입자에서 발견된 이 광물은 미국과 러시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광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였죠. 게다가 중국 국가우주국은 암석 표본을 통해 미래의 핵융합 원료인 헬륨3 매장량과 관련한 수치를 처음으로 뽑아내면서 미국, 러시아 못지않게 달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에너지원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각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은 달의 가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헬륨3는 대략적으로 100만 톤 정도 달에 묻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함유량이 고순도일 경우 충분히 이를 개발할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달 경쟁이 곧 에너지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길이며 미래 첨단 산업 경쟁에서 한 발 더 유리한 위치에 서는 일입니다. 그동안 달 탐사에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나사는 중국에 있다는 발견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빌 넬슨 미 항공우주국 국장은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대놓고 중국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은 미국과 다르게 군사적 목적이 다분하며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무력으로 달을 뺏을 수 있다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가 미국을 향해 조심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남긴 것은
그만큼 중국의 우주 경쟁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나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였죠. 나사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해 각종 우주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싶었으나 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최근 있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 아래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예산 삭감 조치를 당하며 프로젝트가 무산되기도 했죠. 다행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예산을 회복할 수 있었으나 속도 면에서 중국에 뒤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뛰어난 기술과 우주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표명하는 국가의 협력이 필요했는데요. 때마침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 국가가 나사 앞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누리호를 비롯해 다누리까지 우주로 쏘아 보내는 것도 모자라 한국만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도 등장하면서 나사는 한국을 눈여겨봅니다. 한국의 나사도 가지지 못한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다누리 달 탐사선 때문이었습니다. 다누리에 탑재된 섀도캠 기술을 주목합니다. 달은 인간의 탐사를 전부 허용하지 않은 곳입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가려진 부분은 아직 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나사에서는 이 부분을 촬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촬영할 카메라 기술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 다누리 연구진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구우명지대라 불리는 곳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기술이죠. 미국이 달 관측 궤도선 LRO에 보냈던 카메라와 비교해 성능이 200배 이상 개선된 카메라로 이때부터 한국 우주과학기술 수준을 재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영하 220도 이하 극저온 진공 상태를 구현하는 시험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나사 연구진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우주에서 적외선을 비롯해 각종 물질을 관찰하기 위해선 우주의 온도보다 훨씬 낮은 저온에서 냉각되는 망원경이 필수인데요. 이 기술은 현재 미국에서도 개발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최초로 이를 개발했고 실용화에 성공시킨 것이죠. 킬 콩거트 미국 칼텍 박사는 천문연의 진공장비가 우주망원경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 과학자들의 기술 수준에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달 환경을 그대로 지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진공 챔버 기술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나사에서도 구현하지 못한 달 환경을 한국에서는 구현해냈죠. 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는 불순물이 들어가면 진공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불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개발한 진공 챔버 기술은 모래나 미세먼지 등 달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해도 아무 이상 없이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앞으로 달 탐사 시뮬레이션을 위해 휴스턴이 아닌 한국으로 향해야 한다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일본은 한국보다 더 뛰어난 우주항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나사의 한국 지부 건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죠. 그러나 무섭게 성장하는 한국의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생각해보면 나사의 결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방산만이 아니라 우주기술에 있어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대한민국.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경쟁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칠광구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최근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의 양이 줄거나 막히자 전 세계의 자원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다양한 루트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 나라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보다 많은 무려 1000억 배럴 이상의 석유와 가스가 내장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칠광구가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뭉치려는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국이 한국의 편에서 일본의 방해를 물리치고 도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국가인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어떤 나라보다 천연자원에 대한 부족함이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정확히 말해 한국의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의 남쪽 바다, 정확히 말해 제주도 모슬포항 서남쪽 마라도에서 149km를 대 내려가면
수면 위로 가끔씩 얼굴을 내미는 섭이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이어도라고 하죠. 1951년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라 색인 동판을 수중에 설치했으며 2003년 해양과외 기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대륙궁에는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톤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예측되고 있죠. 이는 산유국으로 대표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지고 있는 매장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현재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석유라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한국의 7광국에 그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일본은 한국에게 꼼수를 부려 족쇄를 걸어버리고 현재까지 개발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7광구는 일본과 한국이 2028년까지 공동 개발을 하기로 조약을 맺었지만 일본의 일방적인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한국은 무려 반세기의 세월 동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만 버티면 일본은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국도 개발을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었죠. 원래 1978년 이후의 국제법은 영토의 해안선에서 연결되는 대륙붕을 기준으로 해양 영토를 삼는 대륙붕 기준 원칙이 적용됐으나 갑자기 대륙붕이 아닌 해안선으로부터 200km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국제적 기준이 마련돼 적용되면서 한일 간 대륙붕 협약이 종료되는 2028년이면 송두리째 제7광구가 빼앗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의 발단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기술력이 부족했던 한국의 현실에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7광구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개발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활을 걸며 한국이 독차지 못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이 당시 내세운 주장은 7광구가 존재하는 대륙붕은 일본과도 가깝기에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7광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죠. 사실 현재의 한국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화를 냈겠지만 당시에 한국은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석유를 탐사할 기술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때였기에 일본이 먼저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할 것을 제안한 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제안이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죠. 이후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꾸고 함께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 한국과 일본이 함께 담사를 하고 시추를 시작하게 됩니다. 시험적으로 7개를 뚫은 결과가 3곳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국도 석유가 나는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에 전 국민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일본은 갑자기 말을 바꾸게 되죠.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 중단을 하게 됩니다. 7광구 타당성 조사는 물론이고 석유 탐사 작업을 엔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료 검토라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더니 실효성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한국이 일본의 꾀에 넘어간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일본이 도와준다는 이유로 한국의 7광구의 먹지로 들어와서 본인들의 목적이 달성되자마자 개발을 중단하면서 한국마저 공동개발이라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있게 접근한 것이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꼼수에 당한 것이었죠. 일본이 개발을 중간에 포기한 것은 1982년 운에서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된 이유이며 이것의 내용은 각국의 영토로부터 200km 이내의 해양 개발만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7광구의 90%가 일본에 속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일본과 더 가깝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를 알고 7광구를 혼자 독식하기 위해 2028년까지 버티려고 한 것입니다. 미리 개발하면 한국과 공동으로 나눠야 하는데 일본 혼자서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과거 한국의 선택으로 우리의 영예임에도 국민들이 그렇게 염원하던 석유를 찾아놓고도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의 행보로 인해 놀랍게도 제7광구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서유럽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구권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제품과 천연가스, 석유 등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보복제재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를 상대로 비호적인 행동들을 한 특정 국가나 국제기관에 대한 대응, 이에 유럽연합 EU, 빠르게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하는 6번째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간 러시아 제재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던 독일도 러시아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우크라이나 전쟁 전 35%에서 최근 12%까지 줄였으며 향후 몇 달 동안 단계적으로 끊겠다는 방침을 내립니다.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의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압박에 나선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참나게 대가를 회피하기 위해 민유화 가스를 활용하는 것을 유인하지 않을 것. 하지만 문제는 석유가 아니라 러시아산 천연가스입니다. 석유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대체할 수 있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 들어오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단기간에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죠. 독일 정부 관리는 WSG. 독일은 러시아 석유로부터 독립할 수는 있지만 천연가스는 더 어렵고 오래 걸릴 것.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최근 에너지 공급난 우려가 커진 유럽을 돕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5척 규모의 천연가스를 유럽에 제공하기로 합니다. 통상 LNG 운반선 한 척 분량은 20터부터 25만 M3의 LNG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오래전에 사들인 천연가스 또한 지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도 하죠. 이런 한국의 행보는 현재 가스 대란을 여고 있는 서유럽의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큰 힘이 되며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이 자신들의 든든한 동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한국과 미국 간 민주주의를 통한 연대가 더욱 강화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자신의 욕심으로 한국에게 칠광구를 독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일본이 중국과 칠광구를 공동 개발하자는 밀약을 추진했던 것이죠. 일본이 이렇게 한 원인은 2028년까지 한국이 기다리지 못해 고독자 개발할 경우 중국과 손을 잡더라도 한국이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국과는 공동 개발이라고 시간을 끌면서도 최악의 경우 중국에라도 넘겨서 한국만은 막는다는 전략이 관측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미국에 있어서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매우 경계하며 국가의 목표로 삼을 정도로 중국의 확장을 막는 데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특히 석유 등 중국의 성장에 관련된 자원들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죠. 그런데 일본이 중국에게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창고나 마찬가지인 곳을 넘기려고 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배신감이 들 수 있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미국에게 잘 보이는 척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국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것을 미국은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서태평양 안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위협적인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게 이곳을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하며 한일 간 제7광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편을 것 같습니다. 이니 미국에서는 제7광구를 사실상 한국의 바다처럼 인정하는 자료를 내놓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미국은 오키나와와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준으로 한 일본령 EEZ를 일본령에서 제외하기까지 했죠. 이곳은 일본이 억지로 인공섭을 조성해 확보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이 주장하는 것들을 인정해줄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이 서유럽에 막대한 양의 가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 미국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스스로 주변국들을 돕고 모범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강대국들이 스스로 달려오게 만들고 있던 것이죠. 이미 최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보다 한국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결정할 정도로 한미 간 우방관계가 마일 간의 우방관계를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8년 제7광구 계약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일본과 협상할 것이 없습니다. 일본이 처음부터 이런 못된 방법으로 나왔다면 한국도 더 이상 이에 장단을 맞춰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여기서 거의 반세기 동안 개발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7광구 개발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면 한국은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7광구를 함께 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수입이 막혀버린 서유럽 등 전 세계에 한국이 천연가스를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간 천연가스 공동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미국과의 공조로 일본과 중국 모두 이곳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확실히 이곳을 우리 영해로 못 박아두어 우리 어민들이 자유롭게 제7광구 해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한국의 영해로 거듭날 것도 기대합니다.